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전미술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예술가 중 한 명인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프랑스의 화가로서 오늘날 신고전주의 예술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음과 동시에 그의 영향력은 피카소, 마티스 등 20세기 주요 예술가들에게까지 이어져 근현대 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잡 다단하게 보이는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르네상스의 조화와 이상이 어떻게 현대 예술의 급진적인 혁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과거의 미학이 어떻게 현재의 예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실제 작가의 역사를 탐구해 봄으로써 또 다른 관점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1780년 8월 29일 프랑스 몽토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화가이자 조각가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앵그르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교육에 있어서 특히 그림과 음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그의 미술 작품 표현에 있어 세밀한 묘사 능력과 리듬감을 갖게 했습니다. 앵그르는 아버지의 고향인 툴루즈에 있는 아카데미에 들어가 미술 공부를 하면서 여러 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보였고, 동시에 시립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1797년 앵그르는 더 큰 기회를 찾아 파리로 이주하면서 당시의 격동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도 당대 최고의 신고전주의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명확성, 질서, 조화를 강조했던 신고전주의의 엄격한 규율을 습득했고, 이 경험은 앵그르의 예술적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평생 동안 신고전주의의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특히 초기 문학과 고고학적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1801년에는 작품 아가멤논에서 온 사절단으로 당시 매우 명망있던 상 프리드 로마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탈리아의 예술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로마에서의 체류는 그의 예술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예술 작품들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으며 정교한 묘사와 강조된 선,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체류 기간 동안 앵그르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발뱅숑에 목욕하는 여인, 주피터와 테티스 등을 포함한 여러 중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시대에는 그의 후원을 받아 오달리스크와 오시안의 꿈 등 여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고전주의적 형식미와 낭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앵그르는 기본적으로 고전 예술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그의 작품은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 그란데 오달리스크와 같은 그림에서 앵그르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1814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기본적인 인체 비율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오달리스크의 척추가 정상 비율보다 길게 표현된 것에 대해 비평가들은 척추뼈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녀의 등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과장과 왜곡은 신고전주의적 엄격한 이상에서 벗어나 낭만주의적 표현을 향한 출발로 여겨지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작품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의 나타난 태도와 방식들을 되살리고자 했던 신고전주의의 철학과는 달리 낭만주의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전형적인 것보다는 독창적인 방식을 중시했던 움직임으로 18세기 말부터 등장하여 신고전주의와 경쟁했습니다. 앵그르의 작품들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오달리스크 외에도 특히 인체 비례의 왜곡과 고전적 기준에서 벗어난 표현 방식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던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좌에 앉은 나폴레옹 1세의 초상, 1806년. 이 작품은 나폴레옹을 거의 신성화한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그의 자세와 옷차림이 고대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도록 과장되게 묘사되었는데, 당시 평론가들은 매끄러운 표면 질감과 이상할 정도로 단단하고 차가운 흰빛 등을 고딕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앵그르는 이러한 비판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작품을 전시회에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1808년. 이 그림에서 앵그르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사이의 긴장된 대화를 묘사하면서 인체의 명확한 라인을 강조했는데, 인체의 자세와 비율에서 보여진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잠자는 오달리스크, 1808년.
이 작품은 또 다른 오달리스크를 주제로 하여 터키 여인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서도 인체의 길이와 포즈가 과장되어 있어 당시의 예술적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화상 1804년 앵그르는 자신의 초상화에서 고전적 이상을 추구하려 했으나 과장된 이목구비와 비현실적인 피부 톤으로 인해 초기 비평가들로부터 자연스러움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앵그르의 작품들에 대한 반발과 비평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독자적인 예술 기법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오리엔탈리즘과 이국주의라는 보다 넓은 주제를 반영했다는 측면 역시 서양 미술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관한 토론을 위한 중요한 예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앵그르가 여성의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접근했던 방식, 특히 오달리스크와 발뱅숑에 목욕하는 여인 등의 작품에서 인체의 비례를 왜곡하여 더욱 매력적인 구성을 달성하려 했던 그의 의도는 현대미술의 형태와 추상성에 관한 새로운 실험과 탐구를 예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앵그르의 영향력은 그의 생애를 넘어서 크게 확장되었으며 현대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과 윤곽에 대한 강조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큐비즘적 실험을, 앙리 마티스에게는 표현적 간결성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등 강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초기에 그의 작품은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824년 프랑스의 살롱에서 루이 13세의 서약이 크게 성공하면서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834년에는 로마 프랑스 아카데미의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직 후 파리로 돌아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시기를 보내며 이후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인 루이 13세의 서약뿐 아니라 호메로스의 예찬 등은 선과 형태를 사용하여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의 실력을 보여준 대규모의 작품이었고 베르탱시의 초상 및 오손빌 백작 부인의 초상과 같은 작품들은 정교한 디테일과 주제의 생생한 표현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오손빌 백작 부인의 초상에서 앵그르는 자신이 추구하는 관능적인 인체의 곡선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인의 몸을 길게 늘리고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앵그르는 여성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도 그들의 개성을 확실히 드러냈으며 당대의 시인 보들레르는 앵그르의 천부적 재능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쳤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매력적인 오송빌 백작 부인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이 그림을 위해 앵그르는 장장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앵그르의 경력은 그의 생애 가운데 비판과 찬사를 오가며 전통과 혁신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고 고전적 기법과 전통으로의 복귀를 옹호하는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는 혁신을 장려하는 등 고전과 현대주의의 서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생전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역사화가로 간주했으며 역사화라는 장르를 지적 도전과 그 웅장함으로 인해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1867년 1월 14일 파리에서 생을 마감한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교량 역할을 했던 그의 독창적인 작품들로 인해 현대미술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로 남았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언급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